이제 정비법의 6번째 테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5번째 테마에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체,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사업 시행자를 배웠습니다. 자, 그 앞에 정비사업 조합은 굉장히 공부할 분량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정비사업 조합이 이런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드는 그런 단계로 온 겁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 공사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행정관청한테 제출해서 인가로 허락받은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학습의 순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권자,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절차, 주민 공람기간이 14일 이상 공람 이런 걸 배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규정을 작성하는데, 자, 우리 조합이 사업시행자면 내규가 정관이고요. 이 시행규정은 시장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시행자가 되면 이런 시행규정이란 내규를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통합심의,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의 특례 이런 순서로 정리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시행계획은 요 단계에 온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정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승인받고 조합 설립 인가,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로 넘어오는 겁니다. 요 단계. 요거 끝나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하고 이런 분양 신청을 배울 거고 공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배우실 겁니다. 일단 사업 시행 계획의 직관적인 의미는 이렇게 공사 계획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이 설계도, 우리 공사를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이 정비 계획 같은 계획이라든가 기본 계획 같은 계획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조합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합이 사업 시행자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여기 사업 시행자를 조합이라고 가정하고 이 조합이 설계도라든가 자금 계획 같은 걸 포함해 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거고 몇 평대 아파트를 지을 거고 또 주민들을 위한 부대나 복리서 같은 것들을 어디다 지을 건지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설계 도서 같은 공사 계획하고 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장운수등한테 인가를 받는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이제 내용을 좀 이따 볼 건데 건축물의 배치 계획, 건축물의 높이나 용적률, 재건축 재개발로 건축물이 건축되면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건지,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용적률, 대지 조성 계획, 설계도나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이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사업 시행 계획의 분양이라는 말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분양 이런 거, 일반 분양 이런 말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분양 계획, 이렇게 분양자 들어가는 말은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련이 없고, 이 분양자 들어가는 말은 이따가 배우실 건데, 관리 처분 계획, 이 관리 처분 계획이 분양 관련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들어가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자하고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권자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정비사업 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나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이 중에서 사업 시행자 중에서 시장운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 조합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든가 기타 신탁업자 이런 여러 사업 시행자가 시장운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장운수 등이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시장운수 등한테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장운수 등한테 제출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인가 내주는 기간은 여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 시행계획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기출문제에서 이게 이제 한번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경미한 경우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변경, 중지, 폐지할 때는 관청한테 가서 심사를 받는 인가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변경사항 중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은 간단하게 신고합니다. 자, 이건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신고의 요건만 맞으면 바로 신고가 수리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그 다음에 이건 20일 안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이렇게 시장 군수한테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 신청을 내면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했지만
신고 같은 거 했을 때는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자, 일단 경미한 경우는 뭡니까? 자, 정비사업비를 10% 범위 안에서 변경을 할 때,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같은 것들을 인가받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되어서 그거랑 관련돼 가지고 사업시행계획을 같이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관리처분계획이 요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이렇게 반영하는 변경은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정비사업비를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거하고 대지면적이 10% 내에서 변경,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변경사항으로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니은번이 2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지문으로 사업시행계획에 인가받은 내용 중에서 대지면적이 10% 범위 안에서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정비사업비 10% 이내의 변경,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그다음에 건축물이 아닌 부대나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의 확대. 자, 부대나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가 확대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좋은 일입니다. 자, 부대나 복리시설이 규모가 확대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유리하고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하는데, 다만 부대나 복리시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위치 변경이 없을 때만 신고사항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위치 변경이 있을 때는 자, 부대나 복리시설의 확대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심한 내용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사업시행계획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이기 때문에 변경도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에 경미한 경우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정비사업비 10% 내의 변경, 대지면적 10% 이내의 변경, 부대나 복리시설, 건축물이 아닌 부대나 복리시설의 규모의 확대, 이렇게 단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위치가 변경됐을 때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부대나 복리시설이 확대될 때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사업시행계획에 인가 신청을 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조합이 시행자일 때,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로 시행자가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지정개발자라는 이렇게 민간 시행자가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긴급한 경우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동의 여부를 각각 따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사업시행계획에 인가 신청할 때 조합이 시행자면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최초로 만들어서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 같은 것들에 대한 인가 신청 시 조합원 총회죠.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총회, 사업시행계획 변경총회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계획의 폐지총회를 열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거나 변경, 중지, 폐지 같은 거 할 때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가지고 이렇게 인가 신청을 내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토지 등 소유자 인원수가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인가 신청을 낼 때 동의 요건이 여기 과반수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인원의 4분의 3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18명, 19명 이런 식으로 20명 미만일 때는 그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인원의 4분의 3 이상 동의, 전체 재개발 정비구역의 면적의 절반 정도 이상 해당되는 토지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변경, 중지, 폐지 같은 거 할 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들어가서 사업시행자가 되면 여기 사업시행계획에 인가 동의받을 때 앞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개발자가 시행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2차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가면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앞에 과반수, 면적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앞에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여기 4분의 3, 2분의 1에서 이 앞에 4분의 3을 이렇게 과반수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라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면적도 2분의 1 이상, 자,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입니다. 2분의 1 이상이니까 의미가 좀 다른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일 때,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정비사업 할 때는 여기 동의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뭐 여기 토지 등수의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동의 안 받고도 그냥 바로 사업시행계획에 인가 같은 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사업시행계획에 인가 신청 시 원래 조합원의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갔을 때는 조합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일 때는 앞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얻어야 되고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갔을 때는 앞에 4분의 3이 과반수로 바뀌고 뒤에 2분의 1은 이 앞에 2번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긴급한 경우에는 동의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받고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는 여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죠. 이렇게. 다음 중 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자, 우리 예전에 22회 때 보시면 여기 22회 때 이런 것들 다음 중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닌 것에서 뭐 정비기반설 설치계획, 주민의 이주대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나 용적률 같은 건축계획, 그 다음에 교육환경 보호계획 같은 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 같은 게 있을 때, 학교 같은 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일반 분양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문제가 22회 때 여기 4개를 지문으로 놓고 이제 답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일반 분양자에 대한 입주대책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1회 때는 이게 이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재건축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다음 중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 때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 해가지고 여기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재건축 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을 암기하라고 하면 굉장히 무책임하죠.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은 공사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계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이런 자금 계획 같은 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가지고 어떤 뭐 초기 자금을 대겠다 이런 식의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면서 뭐 범죄 예방 대책, 우리가 이제 공사장에 가보면 야간에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범죄가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뭐 빗물 처리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공사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은 분양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뭐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이거 들어가지 마시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건물의 배치 계획 같은 거,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설치 계획, 공사하면서 공동이용설하고 정비기반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죠. 또 세입자 주거대책 같은 것들도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건축물의 높이를 몇 미터까지 올릴 건지, 용적률을 이 건축계획 같은 용적률을 몇 %로 할 건지, 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이 있으면 공사하다 보면 먼지가 날리고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학교시설 같은 것들을 보호할 건지 그리고 설계도와 자금계획, 빗물 처리계획, 범죄 예방계획 같은 거 범죄 여기 밑에 예방대책도 있었죠. 시시카메라 같은 거 달고 빗물 처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범죄 예방대책 그리고 10번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여기가 이제 소형주택 건설계획도 주거환경 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 사업은 대부분 다 소형주택으로 짓기 때문에 소형주택 건설계획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고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 예전에 배운 거랑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예전에 이 3번 테마에서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다음 각호사항을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여기 다음 각호사항을 고려해서 임대주택을 몇 프로 질 건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큼 건설할 건지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요정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100분의 9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범위가 있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범위만큼을 임대아파트 같은 거 임대주택으로 줘야 됩니다. 자, 100분의 9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용으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 중에서 100분의 3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데 자, 문제는 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면 대통령령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는 100분의 90 공공임대주택 같은 임대주택 규모는 100분의 30 이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90%, 30% 이렇게 되어 있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대통령에 근거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의 100분의 80 이하, 임대주택은 100분의 20 이하니까 80%, 20% 이하, 재건축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100분의 60 이하로 되어 있고
여기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조항 때문에 아까 사업시행계획의 국민주택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에서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비율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 중에서 100분의 20 이하를 의무적으로 져야 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여기 100분의 30 이하 정도를 의무적으로 져야 됩니다. 자, 이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시행계획 내용으로 다시 오시면 여기 30일에 시험 나왔던 거,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비율이 없지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 중에서 100분의 20 이하, 주거환경 사업은 전체 세대 중에서 100분의 30 이하라는 비율이 있으니까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형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계획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듯이 비율이 100분의 90, 거의 90% 이하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계획이니까 따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계획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비율이 100분의 90 정도 이하로 정하기 때문에 90% 가까이 여기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지니까 별도의 계획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행계획에는 아까처럼 공사계획이니까 토지이용계획, 건물배치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주민 이주, 세입자 주거대책, 건축물의 높이나 용적률, 교육환경보호, 설계도와 자금계획, 빗물처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범죄예방 대책 이런 것들 쭉 보면서 분양자가 들어가는 분양계획, 일반 분양계획, 조합원 분양계획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만 재건축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소형주택 건설계획,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계획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서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문제를 준비하시고, 사업시행계획에 이제 인가로 들어가 보면, 자, 시장군수 등이 이제 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장군수 등이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해석하고, 사업시행계획에 인가 같은 걸 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이 공람기간 안에 의견 같은 것들을 제출할 수 있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준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를 할 때, 14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이해관계인들은 공람기간 14일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교육감과 협의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시장군수 등이 인가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시설, 학교 같은 게 있으면 교육감, 관할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육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들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 협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관할 교육감과 교육장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시설 같은 게 있을 때 이게 100m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과도한 기부 체납 금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정비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으로 학교라든가 어떤 공원 같은 걸 만들 땅을 사업시행자한테 과도하게 요구했는데 이제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이지만 이런 식의 이제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자, 순찰 강화 요청. 자, 우리가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에 인가를 하면 이제 슬슬 빈집들이 생깁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빈집이 조금 더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에 인가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빈집이 생기고 주민들이 이주를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더라도 그 집이 너무 낡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떠나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재개발 사업이 될 거니까 그 집을 빈집 상태로 이렇게 방치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에 인가를 해서 원래 살고 있던 조합원들이 주거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집 상태로 두고 그 대문에다 이렇게 X 잡히고 이렇게 치고 출입 금지라고 쓰고 이렇게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빈집에서 이제 어떤 범죄 같은 게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장하고 또 불이 날까봐 소방서장한테 통보하고,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내주고 나서 경찰서장한테 순찰 강화, 순찰 초소의 설치 같은 범죄 예방시설 같은 것들의 설치 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에 인가가 나오면 어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집에서 빈집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서장한테, 소방서장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라든가 관리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재개발하는 그 지역에서 어떤 성범죄 같은 게 생기고 분야자들의 어떤 성범죄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행규정의 작성과 통합심인데,
자, 일단 시행규정은 4규인데 어떤 시행자가 시행규정을 만드냐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시행규정은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조합이 사업시행자면 정관이라는 4규를 만들죠. 근데 우리가 보시면 시장운수 등 토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나 신탁업자 같은 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자, 다음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정을 작성을 해야 된다. 33회 때 뭐가 시험 문제냐면 시행규정에도 뭐 사업의 종류나 명칭, 뭐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만 요거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여기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은 안 되고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만 시행규정에 포함될 내용이다. 7번 항목은 자, 요게 3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33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토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들어가고 단독 시행자로 시행규정을 작성을 하는데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답이 요겁니다. 토지 등소 전체에는 토주택공사 등이 아니라 신탁업자가 단독 시행자로 정비사업에 들어왔을 때만 작성하는 내용이고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은 시행규정을 만들 때 1번부터 6번까지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는 7번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통합심의 의무인데,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6명이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인데, 자, 사업시행계획,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돼서 자, 다음 각호 중 2개 이상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뭐 교육 환경 같은 것들에 대한 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여기 나와 있는 뭐 경관에 관한 심의 이게 이제 35회 때 나왔던 지문인데 뭐 경관심의, 자 교육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2개 이상을 묶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련된 심의가 필요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이를 통합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 같은 것들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할 때는 여기 이제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통합심의라는 규정을 두고 의무조항으로 둔 겁니다. 통합심의 같은 게 없다면 과거에는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경관심의, 교육평가 같은 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따로따로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건축법에 따라서 큰 건축물 같은 거 지을 때는 또 별도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심의도 필요하고 특별건축국의 지정,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 검토를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열거된 것들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랑 같이 통합하여 심의가 필요하면 통합심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 통합심의에 대한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나오네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자, 통합심의 결과가 나오면 시장운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심의는 아까 우리 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있고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통합심의 결과 같은 것들을 받으면 시장운수 등이라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심의를 거치면 위에 열거된 여기 있는 항목에 대해서 뭐 검토라든가 심의, 조사 이런 것들을 다 거친 것으로 본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고 통합심의를 마치면 위에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심의, 조사, 협의 같은 것들 여기 보시면 뭐 경관에 관한 심의, 교통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 교통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간주조항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자, 보시면 여기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자, 위에 심의사항과 관련된 위원회에 속하고 또 무슨 뭐 추천을 받은 위원들, 위원장으로부터 뭐 추천을 받은 위원들, 뭐 여기 정비구역 지정권자 소속 공무원이라든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심의를 해야 되고 통합심의위원회는 뭐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씩 뽑고 2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합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추천을 받은 위원들, 통합심의위원회는 뭐 2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자, 이 내용도 재개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인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앞서서
정비계획이 먼저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련된 심의를 또 통합하여 심의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미리 만든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정비계획을 변경을 먼저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같은 것들을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해서 해가지고 둘 다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시행계획의 특례. 자, 지금 보시면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 건물을 다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갔는데 지금은 일부 건물의 존치나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 같은 걸 포함해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거 인가 신청할 때도 여기 나와 있는 동의 요건을 맞추는 건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에서는 일부 건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인가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자, 그리고 우리 순환 정비 방식, 정비구역이 굉장히 크고 규모가 아주 넓으면, 규모가 크면 자, 그러면 순환용 주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는 이주대책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순환 정비 방식이 뭐냐 하나의 이주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과 밖에다가 새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순환용 주택이라고 부르고 자, 이런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자, 따로 이렇게 전세금 줘서 내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시키면서 정비구역이 너무 이렇게 크면 뭐 4개의 지구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래서 1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순환주택으로 이사하고 자, 1지구의 기존 주택을 철거해서 새로 주택을 진 다음에 순환주택에서 다시 1지구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2지구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환용 주택의 자, 주택의 소유자나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게 바로 순환 정비 방식에 따른 이주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비 예치. 자, 요것도 22회 때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우리 시장운수 등이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한다. 자, 근데 보세요.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누군가 봤더니 지정개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할 때 이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면 이게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사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정개발자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이 규모가 좀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같은 거 받은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이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로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돈을 이거 100분의 30이라고 이제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었죠. 22회 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니고 지정개발자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는 사업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특히 이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상가 재개발도 있고 상가 재개발 같은 거 하면서 사업 규모가 작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로 시행자로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뭐 상가 같은 거 분양받은 사람들이 공사 중단되고 그러면 피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지정개발자한테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다 끝났을 때는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고 나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청산금이라는 돈을 다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치금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면 예치금으로 이제 어떤 일종의 보상 같은 걸 해주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권자인 시장운수 등이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자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사람이 시행자가 된다면 소규모 사업이니까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하셨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목차로 잡아서 한번 사업 시행 계획도 한 문제 정도 예상 문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재 같은 경우는 제 이제 밴드, 네이버 밴드에서 공법 배문항하고 검색하시면 자료는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시고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문자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특례라고 해서 관련 또 여러 가지 또 특별한 규정들이 있으니까 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특례도 있고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뭐 수용이라든가 매도 청구 이런 것들을 다음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